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1618년 음력 4월 조선의 수도 한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왕대비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들뻘 되는 광해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인 1613년 광해군은 이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겨우 8살이었던 어린 왕자를 강화도로 귀양 보낸 뒤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마저 유폐시킨 것입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모살제 마이너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다. 이 네 글자는 광해군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 중 한 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들은 광해군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했고 그는 연산군과 함께 패주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 역사학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광해군은 정말 냉혹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정말 계모와 이복 동생을 미워해서 그들을 제거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충돌이 있었고 대북파와 서인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절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임목대비가 유폐된 서궁, 그 방 한쪽 벽에 누군가 패비라는 글씨를 그어놓았습니다. 대비를 패한다는 뜻의 이 글씨는 대체 누가 쓴 걸까요? 광해군의 명령일까요? 대북파의 소행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의 계략이었을까요? 이 글씨의 배후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어둠 속에서 그 글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마저 폐위당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원했던 걸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는 영창대군을 죽인 후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신하들 앞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는 왜 임목대비마저 폐위시켰을까요? 정말 그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압박에 떠밀린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광해군 시대 최대의 미스터리, 패모살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겠습니다. 과연 광해군은 악인이었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임목대비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을까요? 그리고 영창대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 조선 궁궐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권력과 생존, 배신과 음모가 뒤엉킨 그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618년 4월 13일 밤 창덕궁 서쪽 구석에 자리한 서궁은 음산한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대왕 대비의 처소였던 이곳은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그리고 밤낮으로 지키는 내관들,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서궁 안쪽 침전에서 임목대비 김씨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41살의 그녀는 이미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국모였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서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합니다. 늙은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미 내 목숨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상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5년 전 영창대군이 죽은 그날부터 임목대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마저 폐위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를 지지하던 신하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남은 것은 몇 명의 늙은 상궁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틀 전인 4월 11일 광해군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대비가 영모를 꾀했다.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겠노라.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 앞장서서 광해군의 결정을 지지했고 반대했던 서인 대신들은 이미 대부분 유배를 가거나 죽음을 당한 뒤였습니다. 영의정 기자헌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를 폐위하시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소서. 하지만 광해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짐의 뜻은 확고하다. 대비는 영모를 꾀했으니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한다. 기자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이첨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성단이 옳습니다. 영모를 꾀한 자는 비록 대비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임목대비의 폐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달빛이 서궁의 담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왕실의 중심이었습니다. 선조의 계비로서 그녀는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궁궐의 모든 여인들이 그녀에게 절을 했고 신하들은 그녀를 대비마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슨 영모를 꾀했단 말인가. 임목대비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힘이 있어 영모를 꾀하겠습니까? 아들 영창대군은 이미 죽었고 그녀를 지지했던 신하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 좁은 서궁과 몇 명의 늙은 상궁들 뿐이었습니다. 영모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광해군, 아니 그를 등에 업은 대북파는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인 그녀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복수의 칼날이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문을 여시오. 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상궁이 황급히 문을 열자 몇 명의 내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긴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전교였습니다. 대비마마 아니 서인 김씨, 전교를 받으시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목대비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대비라. 감히 누가 서인이라 부르는가. 하지만 내관들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광해군의 명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명을 거역하면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서인 김씨는 이곳 서궁에 유폐된다.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왕실의 예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대비의 호칭도 사용할 수 없다. 내관이 전교를 읽은 뒤 급히 물러갔습니다. 침전에는 다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궁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이야. 내 아들 창이야. 어미가 이제 너에게로 가는구나. 영창대군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겨우 8살에 강화도로 끌려가 죽어야 했던 그 아이.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마,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마마께서 이러시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상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궁 어디선가 여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양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저리 우시니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고. 광해군께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어찌 어머니를 폐위시킬 수 있단 말인가.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칫 역모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궁궐 안 광해군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있었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옆에 서 있던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쉬소서. 광해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의 마음속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임목대비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그의 의지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조선의 14대 임금이었던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으며 백성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4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던 군주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선조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후 창덕궁 대전에서 광해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35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긴장된 표정으로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인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던가. 광해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는 형인 임해군이 있었습니다. 서열로 보면 형이 세자가 되어야 했지만 선조는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선택했습니다. 임해군은 성품이 난폭하고 주색잡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0살.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진정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602년 선조는 임목대비 김씨와 재혼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가 일찍 죽은 뒤 선조는 후궁들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적통이 없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606년 임목대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이때부터 궁궐 안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조의 침전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전하, 영창대군께서 총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군주가 되실 것입니다. 임목대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영창이는 짐의 적자이니 마땅히.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선조는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광해군은 서자 출신이었고 영창대군은 정식 왕비가 낳은 적자였으니까요. 이 소식은 곧 궁궐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조정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 및 서인이었습니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은 다급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모두 죽는다. 광해군을 확실히 왕위에 앉혀야 한다. 정인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조께서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오. 반면 서인의 영수 유영경은 달랐습니다. 적통은 명분이 있다. 영창대군이야말로 진정한 후계자이시다. 이원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께서는 이미 세자로 책봉되셨고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도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명분과 민심이 엇갈리고 있으니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갈등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세자였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지만 적자인 영창대군을 포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1607년 어느 날 선조는 중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짐이 묻겠다. 세자와 영창, 누가 왕위를 이어야 하겠는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이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세자께서는 이미 책봉되신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임진왜란 때 온 나라를 돌아다니시며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세자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영경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적통의 명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창대군이야말로 경은 나라의 안위보다 명분을 더 중시하는가. 이이첨이 소리쳤습니다. 대전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선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만, 물러들 가라. 결국 선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1608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정통성에는 언제나 의문부호가 따라다녔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그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목대비와 서인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후 광해군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광해군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었다. 영창이가 나를 노려보는 꿈을. 전하, 그저 꿈일 뿐입니다. 아니다. 영창이는 위협이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과인의 왕위는 언제나 위태로울 것이다. 이이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전하, 신이 듣기로는 서인들이 은밀히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인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세력은 커질 것입니다. 광해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이제 겨우 3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그 아이 주위에는 야심찬 신하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어찌해야 하는가? 광해군의 목소리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정말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1608년부터 1613년까지 광해군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마침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위를 둘러싼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린 왕자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1613년 2월 강화도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 한양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이곳 강화도는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화도 교동의 한 초라한 집에
8살 소년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한때 왕위 계승 후보였던 그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늙은 내관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소.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기운을 차려서 무엇하겠소? 어차피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연했습니다. 사실 영창대군의 비극은 이미 5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 영창대군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1612년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불안을 이용해 영창대군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미를 찾았습니다. 전하, 영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이첨이 급히 광해군을 찾아왔습니다. 영모라니? 김제남과 유이분 등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영모를 꾸몄습니다. 이미 여러 신하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김제남은 임목대비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죠. 유이분은 서인의 중진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물론입니다. 이미 고변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이첨과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낸 음모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제남과 유이분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모를 꾸몄다는 것을 자백하라.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제남은 부인했습니다. 나는 영모 같은 것을 꾀한 적이 없소. 이것은 모함이요. 모함이라고? 내 놈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런 증거는 없소. 누군가 꾸며낸 것이오. 하지만 그의 항변은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제남과 유희부는 영모의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차례가 왔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이첨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영모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좌의정 기자헌이 반대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무슨 영모를 알겠습니까? 이는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영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대군을 궁에서 내보내는 정도로 그치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경론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이첨과 대북파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창을 강화도로 보내라. 대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화도로 보낸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자헌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하소서. 영창대군은 전하의 동생입니다. 피를 나눈 경은 물러가라. 광해군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613년 2월 7일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떠났습니다. 어린 대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임목대비는 창덕궁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어린 아들을 죽이려 하는가. 그녀는 광해군을 만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영창대군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없는 방에서 어린 대구는 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보고 싶소. 영창대군은 밤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화부사 정왕의 지시로 군사들이 영창대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온돌방에 과도하게 불을 떼어 방을 찜통처럼 만든 것입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영창대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고 어린 대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영창대군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로.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린 대군을 저렇게 죽이다니.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광해군께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조정도 술렁였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죽음을 전해 듣고 침전에 들어박혔습니다. 과인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광해군은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영창대군의 환영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이첨은 달랐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전하의 왕위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 광해군의 왕위를 안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광해군의 정통성에 더 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목대비의 원한을 샀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원한을 갚으리라. 영창대군의 비극은 끝났지만 더 큰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임목대비 자신이 폐위되어 서궁에 갇히게 될 것이었고 그로부터 다시 5년 후에는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613년 봄 영창대군이 죽은 직후 한양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했고 그들의 영수 이이첨은 사실상 광해군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이이첨의 저택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붐볐습니다. 관직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감, 오늘 아침도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사가 보고했습니다. 이이첨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다. 중요한 자들만 골라서 드리도록 하라. 이이첨,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본래 남인 계열이었던 그는 광해군이 세자 시절부터 그를 보필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 이이첨은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광해군의 신임을 받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급속도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이첨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광해군을 보필하는 신하가 아니라 자신이 나라를 움직이는 실세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이이첨의 저택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정인홍, 박승종, 이정구 등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제거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이이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전하의 왕위를 위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박승종이 물었습니다. 임목대비가 남아있지 않은가? 정인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임목대비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오. 서인들도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소. 하지만 대비를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비는 이정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이첨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은 있다. 때를 기다리면 된다. 이이첨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했을 때처럼 임목대비도 영모라는 명목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편 광해군은 점점 이이첨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후 광해군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정상적인 정무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전하, 편찮으십니까? 이이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광해군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꿈에 영창이가 자꾸 나타난다. 전하, 그것은 전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모를 꾀한 자들을 처벌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영창이는 어린아이였다. 무슨 영모를? 전하, 이이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전하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이첨의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이첨은 이런 광해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전하, 신이 정무를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 주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이첨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했고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사실상 광해군의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대북파는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서인은 물론이고 같은 북인 계열이었던 소북파까지도 제거했습니다. 1614년 이른바 칠서의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인의 핵심 인물 7명이 영모 혐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목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이이첨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목대비와 내통하며 영모를 꾀했습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우의정 박승종이 동조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영모의 씨를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대북파에 반대했던 신하들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의정 기자헌만큼은 달랐습니다. 대감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찌 이리 많은 신하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의정께서는 영모를 두둔하시려는 겁니까? 이이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자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영모에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7명의 신하가 모두 사형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연좌되어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조정이 날로 어지러워지는구나. 이이첨이라는 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광해군께서도 신하들 말만 듣고 계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북파의 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밀정들이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영모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이첨의 권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족과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뇌물이 공공연히 오갔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어느 날 이이첨의 아들이 죄를 지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이첨은 권력을 이용해 아들을 빼내려 했습니다. 내 아들을 감히 누가 잡아들였는가?
대감 하지만 법도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대감이다. 결국 이이첨의 아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대북파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영창대군을 제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임목대비였습니다. 1617년 이이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목대비를 제거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인홍이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모다. 임목대비가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비께서 무슨 영모를? 증거는 만들면 된다. 이이첨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그에게 임목대비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대북파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임목대비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1618년 임목대비 폐위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대북파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북파의 전행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 극에 달한 순간 몰락도 시작되는 법입니다. 1618년 초봄 궁궐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하들은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월 어느 날 광해군의 침전에서 은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광해군과 이이첨 그리고 대북파의 핵심 인물 몇 명뿐이었습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이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광해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물었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해야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전하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일 때도 괴로웠지만 이번은 더 심했습니다. 아무리 계모라고는 하지만 대비는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를 폐위한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대비를 폐위한다. 조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정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정인홍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받아들이겠는가? 백성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진실만 알 뿐입니다. 이이첨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광해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짐이 정말 이래야 하는가? 전하께서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임목대비는 영창대군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광해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후 그는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니. 증거는 있는가? 물론입니다. 이이첨이 서류 묶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목대비가 서인들과 내통하며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입니다. 광해군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서궁에 유폐만 시키도록 하라. 이이첨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며칠 후 4월 11일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오늘 중대한 일을 논하고자 한다. 대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비가 영모를 꾀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의정 기자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비마마께서 영모를 이이첨 증거를 제시하라. 이이첨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비께서 서인들과 내통하며 전하를 폐위하고 다른 왕을 옹립하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무슨 힘으로 영모를 꾸미시겠습니까? 영창대군마저 돌아가신 지금 대비마마는 경은 대비를 두둔하려는가? 이이첨이 소리쳤습니다. 두둔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대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헌을 지지하는 몇몇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영의정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하소서. 하지만 대북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영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비를 폐위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양쪽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였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짐의 뜻은 확고하다. 광해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비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고 서궁에 유폐하도록 하라. 기자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부디명을 거두소서. 경은 물러가라. 전하, 물러가라고 했다. 광해군이 소리쳤습니다. 기자헌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내관들이 임목대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은 후 5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아니 서인 김씨, 전교를 받으시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영모 같은 것을 꾸민 적이 없다. 이것은 모두 조작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니.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서궁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 아들 창희를 생각하며 여생을 보내겠다. 상궁들이 울면서 그녀를 따랐습니다. 임목대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궁에 도착한 임목대비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한때 궁궐의 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던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창아, 어미가 곧 너에게 가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광해군의 침전에서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짐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였을 때보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하,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임목대비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저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도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광해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괴롭다.
너무 괴롭다. 이것이 광해군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것이었습니다. 1618년 4월 말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들었소? 서궁 벽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졌다던데. 무슨 글씨요? 패비라는 글씨요. 대비를 패한다는 뜻이라오. 한양 장안에 이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런 글씨를 썼단 말인가? 서궁 안 임목대비의 침전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유폐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부했고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궁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임목대비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서궁 침전 한쪽 벽면에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패비. 누군가 밤사이에 그 글씨를 써놓았던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그 글씨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모욕이란 말인가.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상궁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마, 저희가 당장 지우겠습니다. 아니다. 임목대비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처한 현실이니.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글씨를 썼는가? 서궁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씨를 쓴 사람은 허락을 받고 들어온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이 광해군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하, 서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광해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누군가 서궁 벽에 패비라는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 감히 누가 그런 무례한 짓을. 내관은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광해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짐의 뜻이 아니다. 짐은 그저 유폐만 하라고 했을 뿐인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궁을 지키던 내관들은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까?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내관들은 범인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사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영의정 기자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이첨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폐위된 서인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니요. 이것은 왕실의 위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왕실의 위엄은 이미 대비가 역모를 꾀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기자헌은 이이첨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이이첨이 있다는 것을. 혹시 대감께서 관련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이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은 대비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무슨 진실이 더 필요한가? 광해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만들 하라.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더 이상 논하지 마라.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이이첨과 대북파의 소행이었다는 설입니다. 그들은 임목대비를 완전히 굴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폐위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정신까지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이이첨의 저택에서 측근들이 모였습니다. 대감, 서궁의 일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한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이이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임목대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광해군께서 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광해군의 측근이 독단적으로 저질렀다는 설입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기 위해 혹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누군가 자발적으로 그런 짓을 했을 수 있습니다. 궁궐 내관 중 한 명이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임목대비를 미워하신다. 내가 전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 그는 몰래 서궁에 들어가 글씨를 썼습니다. 전하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광해군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서인들의 계략이었다는 설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광해군과 대북파를 모함하기 위한 공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인의 한 인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글씨를 써놓으면 백성들은 광해군을 더욱 미워할 것이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소? 위험을 감수해야 하오. 광해군을 몰아내려면.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궁은 너무 엄격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은 광해군 자신이 명령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폐위하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굳이 저런 모욕을 주도했을 리 없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글씨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글씨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아들을 잃고 대비의 자리마저 잃고 이제는 이런 모욕까지. 상궁이 울며 말했습니다. 마마, 저희가 지우겠습니다. 마마께서 저것을 보시면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나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치욕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임목대비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패비 글씨의 수수께끼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가 남긴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3년 후 인조반정이라는 형태로 되갚아질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궁에 패비라는 글씨가 있었으나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줄의 기록. 하지만 그 한 줄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밤 기운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밤에 역사를 바꿀 거대한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에서 멀지 않은 곳, 한 저택에 무장한 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소. 이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바꿀 것이오. 광해군의 폭정을 끝낼 것이오. 이들은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족합벌이었죠. 그는 조용히 살아왔지만 서인들은 그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능양군이 물었습니다. 이기가 대답했습니다. 예,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대북파의 주요 인물들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밤 11시경 반정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덕궁을 향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약 1000명의 군사였습니다. 창덕궁 정문에 도착한 반정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긴급한 일이 있다. 문을 지키던 군사는 당황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겠다. 결국 문이 열렸고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영모다. 영모가 일어났다. 궁궐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정군의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이미 계획된 대로 움직였습니다. 광해군은 침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영모입니다. 반정군이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정이라니. 누가? 능양군과 서인들입니다. 광해군은 비틀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왕위를 지켜왔지만 마침내 이날이 온 것입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전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정군이 침전을 포위했습니다. 광해군, 나오시오. 이기가 소리쳤습니다. 광해군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용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경들이 짐을 배신하는가? 배신이 아니오. 폭군을 몰아내는 것이오. 김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무슨 잘못이라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오? 광해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편 서궁에서는 임목대비가 소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마,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그자가 폐위되었단 말인가? 예, 마마. 그리고 곧 마마를 이곳에서 모시러 온다고 합니다. 임목대비는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창아, 내 아들아.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았구나. 새벽이 되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능양군이 새로운 왕,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대북파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이첨은 도망치려 했지만 잡혔습니다. 이이첨, 내 놈의 죄를 알겠느냐? 나는 충신이다. 왕을 보필했을 뿐이다. 충신? 내 놈은 간신이다.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역적이다. 이이첨은 곧 사형당했습니다.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도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인조는 즉위 후 곧바로 임목대비를 서궁에서 모셔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임목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영창대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은 그녀를 늙게 만들었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패주가 되었습니다. 짐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광해군은 매일 자문했습니다. 그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의 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인조 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들은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그의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패륜하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치욕이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광해군은 실제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립 외교를 통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폐모살제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광해군은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광해군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인조 반정은 광해군에게 역사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로운 심판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광해군은 마땅히 벌을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광해군은 시대의 희생자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해군은 1641년 제주도에서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폐위된 지 18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왕으로 복위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짐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2025년 오늘 우리는 400년 전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비극을 돌아봅니다. 광해군, 임목대비, 영창대군, 그리고 이이첨. 이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을 감상하지만 대부분은 이곳에서 벌어졌던 비극을 알지 못합니다. 창덕궁 한쪽 구석, 서궁이 있던 자리.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 이곳에서 임목대비는 5년의 세월을 갇혀 지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폐위당한 치욕을 견디며 역사학자 김 교수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과연 광해군은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 그는 40년 넘게 조선시대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광해군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폭군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대북파의 압박도 있었고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학계는 광해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폐모살제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의 정치적 업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궁궐을 다시 지었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해 세금 제도를 개혁했고 토지 조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중립 외교는 탁월했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떠오르는 시기, 광해군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들은 이것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고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난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조는 즉위 후 친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조선은 후금 그리고 청나라에게 2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2차례의 호란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내정에서는 실패했지만 외교에서는 성공했던 왕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합니다. 반대로 인조는 명분에서는 승리했지만 현실에서는 실패한 왕이죠. 그렇다면 임목대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녀는 분명히 피해자였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폐위당했습니다. 5년 동안 서궁에 갇혀 지내며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임목대비와 서인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면 그건 역시 왕위를 둘러싼 정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웠죠. 결국 이 사건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모두가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영창대군은 어떻습니까? 그는 순수한 희생자였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로 정치투쟁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강화도 교동에 영창대군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그를 기억하는 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석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린 대군님, 저 세상에서는 편히 쉬시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400년 전 일이지만 어린아이의 죽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이첨과 대북판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인조 반정 이후 그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악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간신, 역적, 권력의 눈먼 자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광해군을 지지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고 부패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한 노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인조 반정이 실패했다면 이이첨은 충신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역사는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광해군은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둘째, 명분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광해군은 현실을 중시했지만 명분을 잃었습니다. 인조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 실패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인물에게는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5년 오늘 창덕궁을 거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졌을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400년 전 광해군이 직면했던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위해 도덕을 저버릴 것인가? 생존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명분을 지키다 현실에서 패배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광해군은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짐은 왕이 되지 않겠다. 권력의 무게, 선택의 고통, 그리고 역사의 심판. 그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광해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잔인한 폭군, 탁월한 외교가, 시대의 희생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합친 복잡한 인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